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예, 건강 팁으로 60세가 넘어서 절대 살을 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솔깃하시죠? 예, 저도 이제 곧 뭐 이 연령대에 진입을 자연의 힘이라는 게 나이 먹는 게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그 국면이 됐죠. 예, 누가 60세를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청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자, 60세를 넘어서 살을 뺄 필요가 없다. 절대 살을 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건강 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한 60세 이상 여성이 체중이 5% 이상이 줄어든 여성에 비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더 높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체중과 수명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상당히 표집단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예, 이 연구 결과 참가자 중 56%인 3만 600명이 90세 이상까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장수할 확률은 체중 변화에 따라서 크게 달리 나타났다. 즉 의도하지 않게 체중을 5% 이상 감량된 여성, 그러니까 60kg였는데 10%면 6kg고 5%면 3kg죠. 3, 4kg 이상을 뺀 여성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체중을 유지한 여성에 비해서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51%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증가 역시 장수 확률을 낮추는 요인. 체중이 증가해 당연히 비만 이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건데요. 무리하게 체중을 빼고 식사량을 아주 극도로 절제를 하거나 너무 지나친 운동으로 근육이 또 정상적인 근육이 아니고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60세 넘어서 살을 의도적으로 뺄 필요가 전혀 없더라. 예, 장수의 확률을 그만큼 낮춘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여기에 연관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예, 이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되는데 여성은 그 체중을 자기 적정 추정이 있죠. 한 5년, 10년 늘 유지를 하는 적정 시간, 적정 그 체중의 5%나 10%를 감량을 할 경우에는 그게 생존 확률을 50% 이상을 낮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니까 한국적인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건강이 국적이 관계가 있나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0세 넘어서는 절대 의식적으로 살을 빼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평상시에 유지하는 자기의 체중보다 5% 그러니까 60kg의 여성 남성이면은 한 3kg 이상을 막 감량을 하거나 그게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되면은 장수의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체중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평균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그런 가장 좋은 건강 팁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 적정 체중 유지와 생명, 90세까지 우리 수명이 유지되는 거에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동원이 선정한 하이파이브 이슈 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정일성 출장 러시로 본 대한민국 공무원 자화상, 이것을 제가 오늘 메인 이슈로 갖고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뭔가 툭 하면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을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새만금 잼버리를 공부한다고 전라북도 부안 공무원, 관련 군산 이런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정말 러쉬를 이루었죠. 예, 그런데 제가 한 2번 정도 강조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이분들이 가가지고 잼버리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일정 중에 1번, 2번 정도는 잼버리 관련된 기관도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고 했겠죠. 그렇지만 보통 유럽 출장을 가면요, 평균 8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8박, 9박, 10일, 10박 이렇게는 가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잼버리면 잼버리, 여기에 오늘 주제가 정율성 관련돼서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는데 정말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어디를 갔나를 추적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 돈이 저렇게 쓰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잼버리는 지나간 상태라 뒤에 잠깐 보여주실 거고요. 정율성 관련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광역시에서 16번, 화순군에서 12번, 참 많이도 갔죠. 만리장성, 진시황릉, 외유선 관광을 저렇게 즐겼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저 하나 죄의식이 없이 저렇게 가면은 탈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기자 생활에 이 경험담을 조금 녹여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출장 보고서를 저렇게 쓴 게, 그러니까 아마 자기 돈 내고 가라면은 안 갔겠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런데 그게 돈 한 푼 자기 돈은 안 쓰고 이미 출장이면 다 돈은 또 화순군이면 군에서 다 출장비가 나와서 가는 건 아닙니까? 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짜 관광입니다. 공짜 관광. 2019년부터 볼까요? 화순군 공무원 시안, 예난, 베이징, 하얼빈을 5박 6일, 유럽은 대개 뭐 10박, 11월 1박이지만 중국은 우리가 제일 가까운 국가 중에 하나니까 5박 6일을 정율성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학생 중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보고서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실제로는 진시황릉, 병마용, 천안문 광장 관광을 갔다 온, 다 유명 관광지 아닙니까? 천안문 광장, 병마용, 이게 시안에 있습니다. 중국. 서안이라고 쓰고 중국식 발음은 시안이죠. 시안, 진시황릉, 병마용이 다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다 다녀온 얘기인데, 저기에 정율성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갔는지, 아마 이 관광 유효성 관광이냐라고 해도 갔다 온 공무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2018년 3월은 또 어떨까요? 화순군이 많죠. 하얼빈, 옌지, 베이징을 5박 6일 방문을 했는데 뜨 갔다 와서 보고서에는 저렇게 씁니다. 정율성 선생에 대해 중국이 우리보다 잘 아는 것 같다. 부끄럽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율성은 중국 군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를 작곡할 사람이고, 남침 대한민국을 쳐들어갈 때 북을 둥둥둥둥 울리면서 때려잡자 무슨 뭐 우리가 괴뢰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저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섬멸할 대상으로 삼는 그런 군가를 작곡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떠받치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만리장성, 중국 전통급 관광, 도대체 이거하고 정율성에 대해서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입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할 참입니다. 이에 앞서 또 2016년 화순군 부군수 공무원 3명이 상하이하고 베이징에 7박 8일, 중국에 7박 8일이면 비행기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마치 우리가 제주도를 가는 것처럼 일주일 이상 저기에 있으면서 만리장성, 이화원, 천단, 무이산, 차기행 가서 차도 마시고 오는 건데 도대체가 정율성 이 공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참에 적당하게 출장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갔다 오자, 이런 눈먼 돈, 우리가 내는 그 모든 세금이 저들한테는 눈먼 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2014년 여기에는 광주시, 전라남 도청, 화순군 공무원 많이도 갔습니다. 17명. 하얼빈, 베이징, 예난, 시안, 이것도 5박 6일이네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정율성 관련 자료를 모아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해라.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얘기하고 똑같죠? 이 정율성 관광 기념공원을 만들면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로 내려올 것이다.
이 세상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수십억 돈을 들여서 정일성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철천지 원수가 같은 정일성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을 한다니요.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저들 정일성 기념공원을 지금 만드는 강기정을 비롯해서 도청의 공무원, 화순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국군 또 북한 도당에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도 완전히 입장이 바뀔 겁니다. 역지사지 세상에 조금이라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이 피해자들 6.25 사변 때 또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돌아가신 분들이 먼 친척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마 저런 정말 참 아는 것이 없으면은 뭐 용기를 낸다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만용을 부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저 사람들의 그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 만용 이런 것들이 알면서는 저렇게 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갑니다. 정일성 관련자를 모아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저런 공무원이 시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무리 9급, 7급, 5급, 뭐 5급은 당연히 고시를 봐야 5급으로 임명이 되는 거고, 9급 옛날에는 주사보라고 그랬습니다. 주사보. 지금은 무슨 주무관인가 이름이 좀 바뀌었죠. 아무튼 9급, 7급 제가 급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공복일 때인데 저렇게 해서 탈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피해자 중공군이라든가 북한군에게 쓰러짐을 당한 그런 분들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저런 것들은 못할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릉 또 장안 옛 성벽관광을 그러니까 내 돈 내고는 안 가보는데 저 군에서 돈을 다 대주니까 야 그냥 뭐 정일성이 누군지도 몰라도 갔다 오자. 5박 6일 7박 8일 상하이도 가고 베이징도 가고 이화원 천단 이거는 뭐 100% 다 관광지죠. 관광지. 정일성이라고 정일성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뭔가 좀 팁을 얻는 그런 데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많이도 갔습니다.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바로 올해까지 13년간 공무원들이 정일성 관련 해외 출장이 53회, 무려 53회를 갔다는군요. 여기에 광주시가 16번, 화순군이 12번, 광주시 남구 구청장에서 11번. 물론 광주는 정일성의 출생지, 광주 출생이죠. 그리고 화순은 정일성이 유년 시대를 보낸 곳이니까 광주시의 공무원들, 화순군의 공무원들, 좋다. 이참에 우리도 정일성 관련 출장 이렇게 딱 하면은 누가 버릴 사람도 없고, 대신 딱 정일성 관련한 것은 아마 한나절 정도 뭔가 그래도 전혀 맹탕일 수는 없으니까 슬쩍 집어넣고 나머지 다 6일, 7일, 8일은 다 유람으로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화순군 공무원 4명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에 갔는데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출장 목적이 정일성 선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자긍심을 갖고 위한 것. 출장 목적이 정일성을 제목으로 하니까 당연히 목적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이었다. 여기서 시안에 갔다가 베이징으로 이동해 팔보산 혁명 공묘에 있는 정일성 묘지를 참배하고, 여기 딱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팔보산 혁명 공묘에 있는 정일성, 이렇게 공식 일정에 정일성 관련은 딱 한 차례 정도, 반나절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왜 저마저 없으면은 탈이 나도 나중에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저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묘지를 참배하고는 천안문 광장을 찾았다. 그렇다고 보고서에는 어떻게 썼냐? 관내 학생들이 우리나라 출신으로 전 세계적 인물이 된 분들의 길을 따라 가볼 수 있게 군에서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 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화성군 공무원 4명이 중국 동북부를 6일 동안 방문을 했는데 첫날 하얼빈에도 정일성 기념관을 갔지만, 그러니까 바로 정일성이 하얼빈에도 기념관이 있고 또 베이징의 팔보산 혁명 공묘에도 정일성 묘지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떠받치는 인물입니다. 왜? 예, 자기의 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하고 상당 부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중공군에게 기여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적행위인 것이죠. 저걸 이롭게 한 이적행위를 한 사람한테 저렇게 우리가 기념공원을 만든다? 예,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정신으로는 추진을 하는 자체가 다른 꿍꿍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꿍꿍이 마치 새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해서 새만금의 도로, 항만, 뭐 비행장, 공항 이런 것들을 국비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속셈,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일성 공원, 기념공원을 광주에 어엿하게 만들면서 또 다른 일석을 챙기는 그런 노림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강기정 이 행태를 저는 도대체 한국 사람 맞나라고 제가 어제 제목을 다뤘는데요.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바라는데 사안은 지금 강행할 태세가 벌어지는 것이죠. 정일성 생가 앞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르뽀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르뽀 기사, 이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정일성 생가 앞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뭡니까? 강기정의 광주시장은 아예 애초부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강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론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다 저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인 것이죠. 마이동풍. 이거는 뭐 전혀 저들한테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바로 애초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생가를 짓고 생가를 복원을 하고 기념공원을 지금 짓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광주 동구 불로동 정일성 생가 부지에서 진행 중인 정일성 역사공원 현장 조성 현장 이 사진입니다. 48억 원에 지금 요 사업비가 48억 원, 이게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제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40억 원을 중국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북한군, 남침을 한 북한군의 그런 사기를 높여주려고 북한 군가를 만든 사람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전혀 이 타당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바로 강기정의 정치적인 목적.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광주시장만 할 게 아니죠. 저 사람은 이미 국회의원을 뭐 두 차례 정도를 하고 광주시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확실한 자기 치적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정치 야욕뿐만이 아니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해방구로 만들어서 뭔가 굵직한 나중에 후세의 평가를 받을 이거 강기정의 작품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야욕을 다 드러낸 그런 것입니다. 또 강기정뿐만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광주라든가 화순, 전라남도에는 모든 그 지역의 국회의원, 뭐 지자체,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다 민주당의 50년 동안 독식을 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 출신의, 전라도 출신의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민주당이 50년 동안 독식한 전라도의 그 시스템 깨트려야 될 때가 왔다. 그들의 공고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이념적인 카르텔, 이게 이제 이권 카르텔로 또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지금 그 당시에 뭡니까 공화당 뭐 민정당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 이념 카르텔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집권을 하면서 이념 카르텔이 아니라 이권 카르텔로 변질되는 그런 호남의 기득권 체제,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죠. 군산대학교 이양승 교수, 이분은 호남 출신에 지금도 호남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또 많습니다. 뭐 박은식 대한연대 그 의사, 제가 엊그저께 그 칼럼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예, 그리고 또 주동식 뭐 이런 분들이 다 호남 출신의 호남 지식인들이 이런 카르텔을 깨놓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정일성 생가가 한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공사를 중단하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예, 물론 강기정은 자기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 좌표를 위해서 이거를 강행할 태세입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지사지의 정신, 그리고 지금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이 강기정 시장이라든가 지금 기념공원 추진하는데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공무원들 정말 얼빠진 공무원들, 역사인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동아일보 기자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요럴 때 저기에 기자들이 살짝 그 동승을 합니다. 예, 물론 뭐 공무원들만 따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저기에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두 명 정도, 물론 이제 화성군이고 광주시니까 지역신문 기자들이라든가 그런 분을 갈 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같이 초청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만 따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그러면은 왜 기자들을 데려가느냐? 예, 기자들이 이뻐서 데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탈라면 안 되니까 우리만 간 게 아니에요. 다 이 취재 기자들 2명하고 같이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자들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사실 그거를 도의회라든가 어디에서 군의회 이런 데서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자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예컨대 골프 접대도 마찬가지죠. 골프 접대. 기업체라든가 이런 그 공기업 중에서 홍보라든가 이런데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골프를 치고 싶은데 자기들만 골프를 치면은 이게 나중에 탈이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자들을 1명이나 2명을 초대를 해서 같이 기자를 접대하는 그런 그 행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둘에 공무원 셋에 기자 1명 또는 뭐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의 홍보 담당은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담당 임원 또 뭐 부장 차장 이렇게 1명이 어느 일보 무슨 기자 이렇게 끼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자 접대라는데 그거는 거의 기자들이 무슨 뭐 존경할 대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자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지적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골프라든가 해외 취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외 취재는 딱 하루 정도 어디에 방문을 하고 나머지 일정은 다 그냥 그 유람을 하는, 물론 뭐 저도 그런 출장을 안 다녀본 거는 아닙니다만은 기자들을 초대를 해서 골프라든가 또 여행 저런 출장에 끼워 넣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른바 보험성으로 기자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사실 잘한 일은 아니죠.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왜? 공무원들 자기들끼리만 싹 가면 나중에 탈로가 나면은 이건 온팡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안전판으로 보험용으로 기자들을 1~2명을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아마 여기에 화순이라든가 광주 이런 7박 8일 중국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일단 준비를 한 거니까 지금 잼버리 대회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간 거죠. 잼버리 관련 출장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잼버리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또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와인 시음, 크루즈, 베니스 관광, 뮤지컬 관람, 사케 박물관 이게 도대체 잼버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얘기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공무원 4명이 영국 프랑스에 3년 전에 갔겠군요. 네, 그런데 목적에 즉 출장 보고서에는 잼버리 지역축제 발전 모색이라고 써놓고 실상은 버킹엄 궁전, 몽마르트 언덕, 와인 시음. 아니 몽마르트 언덕 가서 와인을 마시려고 왜 잼버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크루즈 투어는 또 어떻습니까? 예, 중국에 6박 7일 갔는데 이거는 또 떡하니 잼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는군요. 예, 그런데 상해 크루즈 팸 투어를 체험을 했다. 베니스 관광은 뭐 베니치아라고 그러죠. 베니스 관광. 전라북도 공무원 5명이 예, 새만금 베니스의 연계성 모색 참 갔다가 둘러댈 것도 없으니까 연계성 모색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명목으로 밀라노 베니스 관광을 즐겼다. 여 밑에 뮤지컬과 사케 박물관은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더 이상 소개를 할 수가 없군요. 예, 뮤지컬도 보고 사케 일본 정종이죠. 정종으로 딱 저렇게 세금을 펑펑 쓰면서 예, 잼버리 개최국 일본과 동질감 형성. 예, 잼버리 개최국 일본과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답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네. 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참 허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 나선 공무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화상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훨씬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비록 많지가 않은 일부 지역의 일부 공무원의 일탈 현상이라도 이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그대로 또 재현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괜찮은 모양이다. 요 소나기만 살짝 피하면은 뭐 내가 다칠 일은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부안군 새만금 개발청 여가부 농림부 해외 출장 나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다. 출장 건수가 99건 중 무려 45건이 네, 이 부안군과 새만금 개발청 여가부 농림부에 집중이 됐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55회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숟가락을 얹은 공무원들은 다 해외 출장을 서너 번씩은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혈압이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이재명의 대선 자금 유증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은 7개의 서로 다른 건들이 있죠.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물론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위례 신도시 개발건, 여기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거기에 성남 FC, 많습니다. 줄줄줄줄 얘기 나오는데 대선 자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일 지금 먼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고 김문기 처장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다 해서 지금 이제 1심이 재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바로 대선자금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대선자금은요 상당히 이거는 어찌 보면 참 밝히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가 아닌데 지금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 김용 아시죠? 김용. 이른바 김용 정진상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용의 지금 알리바이를 맞춘 증인이 김용의 재판에 나와서 김용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한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엊그저께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바로 이 건입니다. 이게 작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인데요. 김용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증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바로 이 재판에 대해서 증인 신청한 사람이
저 사람 저거 허위 자백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가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꽤 이쪽 면에서는 이름이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쉬울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이시성을 가진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그냥 뭐 이제 상인들 연합회 이런 단체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게 이모 씨 63살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위증, 증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 바로 대선 자금을 받았다, 검찰 받지 않았다, 김용 측에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증인을 했는데, 이 대선 자금을 김용이 받았다고 하는 그날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있었다라고 증인을 한 겁니다. 증언을 했는데 이게 바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언이 허위 증언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김용 측과 사전에 짜고 사전에 공모를 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 측에서 파악을 하고 이 허위 자백을 했던 그 증인이 구속영장, 즉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모 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인 신모 씨와 함께 바로 김용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용이 대선 자금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특정한 시점에 아니다, 그 시간에 내가 김용을 만났었다, 어디 장소에서 만났었다라고 알리바이를 김용한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휴대전화 일정표가 거기에 뒤늦게 김용, 이렇게 자기가 마치 김용을 만난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법정에서 이 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바로 김용과 신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장인 신모 씨와 함께 바로 김용을 만났다고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의 일정표도 허위로 뒤늦게 김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결국은 찾지를 못했다. 휴대전화 당신 어디로 갔어? 하니까 휴대전화 갑자기 분실했다라고 그 흔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 분실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씨의 증언은 김용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공을 했었죠, 지금까지. 왜? 바로 그 시간에 나는 신모 씨와 함께 김용을 어디에서 만났다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증언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 더 이상 그걸로 치고 밀고 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자체가 지금 허위로 밝혀졌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가 됐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김용은 대선자금 1억 원 수수로 당연히 제목이 추가될 것이고, 이 대선자금은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위해 썼고, 이재명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왜?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이 이모 씨, 그 다음에 김용과의 관계, 김용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 허위 증언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는 김용의 죄목이 하나 추가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까지 사안이 하나 추가됐고,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이재명은 또 대선자금 정치자금법 위반법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될 그럴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로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1억 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2021년 5월 3일 김용이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유동규하고 김용이 만나서 유동규가 1억을 만들어 와서 1억을 김용한테 줬다.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만들어 온 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씨의 증언이 그때 김 원장은 다른 곳에서 나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허위 자백을 하니까 이 사안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가 바로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검찰이 이번에 그 증거를 다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고 사법 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구속 수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용과 이재명이 줄줄이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대선 자금 관련 수사가 내 목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1인 유튜버 같으면 제목을 이재명, 김용 난리 났다, 망했다 정도로 다르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야? 진짜 무슨 대선 자금 뭐 한 거야? 라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주 원초적으로 제목을 달 유혹을 느끼다가 글쎄요, 참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그냥 아주 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면 이게 뭐 무슨 일 있나 보지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눌러보는데 글쎄 그런 유혹을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대선 자금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도 또 하나의 죄목이 추가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크다고 판단이 듭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내가 해라 심청이 어제 제가 이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는 이러다 다 죽어 뭉쳐야 산다. 친명과 비명 간에 날이면 날마다 매일 요새 벌어지는 판간인데 야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다. 심청 네가 좀 해라. 어제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 바로 인당수에 몸을 풍덩 빠뜨리는 심청이가 되면 심청이는 결과적으로 인당수에 빠졌지만 환생을 해서 이 용궁의 왕비로 다시 거듭나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인당수에 빠져야 된다. 네 한번 역사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심청이처럼 또다시 왕비로 환생을 한다 하는 얘기가 비명 측에서 나온 얘기, 심청이와 인당수 얘기를 꺼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야 이러다 다 죽어. 너 심청 이 옷 좀 입어야 돼. 그러니까 뭉쳐야 사느니 하면서 친명은 이재명을 뒤로 살짝 비켜 세우고 저렇게 내가 해라 심청이 참 심청이와 이재명 우리가 참 심파를 지금 다시 한번 보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과연 이재명이 심청이의 옷을 입을까요? 심청이의 옷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청이의 옷을 입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심청이의 옷을 결국으로 입지를 못하고 버티다 이제 파란 옷에 수의를 입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는 제 방송을 들은 분들은 김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예측하는구나 라고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만평입니다. 두 번째 만평. 포장이 화려하네. 내용도 당연히 화려하겠지. 외화 내폭입니다. 폭. 원래는 내빈인데 포장이 화려하네. 내용도 당연히 하고서 딱 하니까 폭탄이 저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저 여성을 왜 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악소리 난다. 근데 왜 하필 여성을 윤이라고 표현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아니 윤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문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남성을 그려야 될 텐데 여기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여성이죠. 긴 머리가 있으니까 여성을 왜 윤이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지금은 딱 요걸 보고 판단이 않습니다. 아무튼 문이라고 돼 있는 포장이 화려해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폭탄이더라. 외화 내폭. 네, 그런데 요 윤자가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건지 이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아마 윤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라고 감이 잡히시는 분께서는 올리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만평에 이어서 한동훈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이슈 3로 가겠습니다. 이슈 3입니다. 사형시설을 점검하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지금 법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이제 사형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사형이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사형 집행이 지금 수년째 이루어지지가 않고 사실상 사형이 없어진 나라로 이 해외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26년 동안 방치된 사형시설을 제대로 점검하라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뭡니까? 사형 집행을 이제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사형 집행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행정에서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살펴봐도 될까요? 내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이 폐지가 된 그런 형국이었죠. 이로써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 그동안 사실상 방치가 돼 있었죠. 당연하죠. 26년 동안 그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4곳만 사형 집행시설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뭐 있죠?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형 집행을 하면은 어떤 사형수가 어느 날 아침에 예컨대 1872번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겁에 딱 질려가지고 오늘 바로 그날인가? 라고 하면서 교도관에 끌려가면서 안 끌려가려고 왜? 지금 이상하다. 내가 지금 오늘 죽나 보다 라고 하면은 걸음걸이가 안 걸어지죠. 그런 영화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1872번 나오세요 하면은 딱 본능적으로 이거 오늘 사형 집행하는 날인가 보다. 사형수의 경우에 그런데 26년 동안 97년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 알려졌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때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97년 12월에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YS 때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연세 국내 사형 집행 현황이 나오네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 지금 말씀드린 대로 YS 때죠. 사형 확정 후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59명, 사형으로 최종적으로 언도가 됐는데 아직 사형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59명입니다. 그래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이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형 집행 시설이 이 4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요. 바로 이때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일부터 당장 사형 4군데의 사형 집행 가능하도록 시설을 점검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지금 묻지마 범죄가 곳곳에서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림역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당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또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이거 여교사였죠. 중학교인가 여교사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바로 이런 흉악범죄, 묻지마 범죄입니다. 내가 죽이는 사람이 난 누군지를 몰라. 그렇지만 나는 사회에 내가 제일 불행해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칼부림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떨친 그런 그 배경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중단, 이게 26년 동안의 사형 집행이 중단됐는데 이거는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줄 수가 있다. 범죄자들한테 한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최소한도 사형 집행은 면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 전국에 4개가 있는 사형 집행시설 말씀드렸죠.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이렇게 4개의 이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을 이제 정비를 싹 하라. 즉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왜? 현행법에 그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서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로서 전국 사형시설을 점검하라라는 말 한마디로서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포석이 되는 것이죠. 묻지마 흉악범죄가 만약에 내가 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저 지나가는 사람을 찌르면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거기에다가 사인을 딱 하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이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교수형 방식입니다. 교수 이렇게 목을 졸라서 이제 어디에 딱 이렇게 줄을 매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탁 밑에 있는 탁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죠. 탁 없어지면은 발을 디딜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목이 되는 뭐 영화 속에서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세 번째 이슈 마치고 네 번째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선거용 예산은 없다. 내년 초긴축 상태다. 이거를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께 잠깐이라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워낙 또 중요한 얘기니까 어제 이색경제 김희석의 이색경제 시간에도 이거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 부분 아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이 초긴축 예산으로 접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쓰고 싶은 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랬지만 초긴축 작년보다도 2.8%밖에 늘리지가 않은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상당히 고육지책 그리고 뭔가 솔선수범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657조 657조로 긴축 살림을 평명을 하는데요. 이게 19년 만에 최저 상태입니다. 최저.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4%, 5%, 6%까지 늘리는 그런 정부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 예산이 거의 방만한 예산으로 돼 있죠. 그런데 작년보다도 2.8%만 올리겠다. 이 정도면 정말 초긴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에 빚이 1000조 쌓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이 나라 국간을 열어보니 즉 작년에 정권이 교체돼서 인수인계를 해보니 나라 국간이 텅텅 비어있다 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초긴축이 아니라 방만 재정을 했더니 나라 빚 즉 국가 채무가 1000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마저도 윤석열 정부마저도 이렇게 방만 재정에 편승을 하면은 정말 국가가 거덜나도 12번은 더 거덜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내년 4월이면 총선입니다. 총선. 그러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될 그런 시점인 것이죠. 총선 관련해서 이른바 선심성 예산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예, 선심성.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혹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해달라도 안 되는데 결국은 됐네. 그러면 뭐 이 정부 찍어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그 지역의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라도 다 그런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 예산 증가율을 보면은 정말로 나부터 솔선수범을 하겠다. 예, 선거 관련된 총선용 예산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8%밖에 늘리지 않는 657조, 상당히 초긴축 상태인 것이죠. 예, 이 증가율은 19년 만에 최저로 지금 편성이 된 것이니까, 예, 어떻습니까? 정말 참 그래도 뭐니 해도, 예, 이른바 자유우파 우리 건전한 시민들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방향은 잘 잡고 간다. 이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문재인은 뭐 국가 이 부채는 어찌 될 망정, 또 나라 국간이 텅텅 빈 만정 방만 재정을 했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 선심성 예산을 팍팍 뿌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나라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가 되는, 그래서 내가 정권을 인수해보니 나라 살림이 거의 거덜날 판이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만평에서 윤이라고 한 게 이렇게 열어보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이 인수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국가,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고 저렇게 폭탄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윤 정부가 문재인이 남긴 그런 유산, 이거를 딱 열어보니까 폭탄이 나오더라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예, 무방하겠다 생각은 듭니다. 예, 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5천억 원을 삭감을 하고 양평 도로 설계비는 123억을 반영을 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보건, 복지, 고용, 즉 민생과 관련된 것은 7.5%를 늘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8이지만 우리 민생과 관련되는 직접, 예, 보건이나 복지,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고용 이런 것들은 7.5%를 올렸다. 그래서 242조로 편성이 됐는데요. 예,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5,147억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천발 KTX 건설을 하고 GTX 조기 개통도 하겠다. 이게 다 이제 민생,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새만금 사업에 공항, 새만금 공항, 예, 새만금 공항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아니, 지금 무안공항, 그 전라남도 무안공항에 이렇게 지금 비행기가 뜨는 게 하루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활주로에 뭐가 주로 있느냐고요? 예, 고추를 말리는, 그 지역에서 딴 고추를 말리는데 활주로가 사용이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도 또 새만금 공항을 하나 뜨악하니 건설하겠다. 예, 저는 결단코 새만금 공항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 5,147억을 삭감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양평고속도 지금도 계속, 예, 민주당 정부가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 설계비에 123억을 반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이슈, 선거용 예산은 없다. 내년 2.8% 증액, 즉 19년 만에 초긴축으로 나섰다. 저는, 예, 아주 힘들지만 방향을 잘 선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총선이 있는 내년에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지역 예산, 또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게 잘 방향을 잡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선거용 선심성 예산은 없다라는 말씀을 네 번째 이슈에 드렸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총선 모드다. 이제부터 총선 모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제 총선 모드가 됐죠. 내일 모레부터는 9월이니까 9, 10, 11, 12, 1, 2, 3 이제 딱 7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4월 10일이 총선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회를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게 여기저기 다른 방송에서도 먼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총선에 무관하지 않다. 제 고향이 충북 청주라는 것은 제 방송에 청주 간첩단 사건 때 제 고향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저도 고향이 청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고향 청주에 지역구가 4개가 있습니다. 상당, 흥덕, 서원, 청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흥덕구 현재 지역구 의원은 도종환 의원입니다. 접시꽃 당신 시인이었죠. 중학교 국어교사 하다가 전교조 충북 지부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비례대표로 발탁이 되고 또 이제 흥덕구에서 연이어서 당선이 된 바로 그 지역구인데요. 그 지역구에 가서 도종환 현 의원을 좀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추천이 온 것이고요. 저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 부분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제가 어나운스먼트는 따로 별도로 있을 게지만 저도 이제 충북 흥덕구에 내년 총선의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어서 글쎄요. 그래서 더 분주하고 더 아주 경황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불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총선 모드다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개봉박두를 했는데요. 여야,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지금 총선에 그런 총선을 앞두고 전략 회의 같은 거를 많이 했죠. 지금 양당이 의원들 다 집합시켜 놓고 이제 총선 모드에 대한 본격적으로 진군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찬회를 했죠. 연찬회를 하고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 관련된 사진에 1박 2일로 저렇게 왼쪽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총회 겸 연찬회,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 1박 2일로 각기 저렇게 의원 총회를 외부에서 열은 겁니다. 연수원에서 열고 끝난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점심으로 회를 이렇게 먹었죠. 안심하고 드십시오. 회 괜찮습니다. 어민들과 이렇게 횟집 장사하는 분들은 요새 타격이 많이 큽니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이 또 충돌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수도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상현이 앞장서서 지금 위기다, 수도권이 큰일이다 하는 얘기를 요새 자주 거론을 합니다만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윤상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30들 중도 수도권에 어울리는 전략과 정책, 메시지, 공약 등을 발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이재명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에만 혁신위원회 있죠. 김은경 혁신위원회. 근데 우리도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빨리 당을 재정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권 위기는 실체가 있다. 내가 수도권 아니냐. 인천이 지역구죠. 윤상현. 위기 대응을 위한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도 필요하다.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수도권 위기론, 이거는 언론과 일부 윤상현 같은 이른바 지금 당 지도부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 일부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수도권 위기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위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당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상현을 비롯해 비주류 인사들 어떻게든지 지금 김기현과 이 당 지도부를 지금 막 흔들기 위해서 수도권 위기론을 지금 너무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안철수도 여기에 가세를 했죠. 합리적 성향의 중도층이 떠나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다. 수도권을 비롯한 열세지역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해야 된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적인데 그와 관련한 대책이 현 지도부에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이른바 비주류들은 윤상현을 비롯해서 비주류들은 자꾸 지도부를 김기현을 비롯한 지도부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예, 여기에 원내대표 윤재욱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공개 토론 때 수도권 선거와 관련해 문제점 지적보다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다. 예, 그렇게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크나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도부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도 1박 2일 연찬회를 통해서 수도권 위기론을 비롯해서 이 총선의 외연 확장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 어땠을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 친명과 비명 세력들이 또 연일 날을 세우면서 1박 2일 예, 세미나를 아주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재명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하는 얘기를 비명 쪽에서 하니까 예,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총선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 하는 얘기를 친명과 비명은 예,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예, 야당이 중도층 공략법에 딜레마가 빠졌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중도층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최대의 관건이죠. 어차피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이 아니고 뭡니까 아주 든든한 공고한 지지층이 35% 그리고 민주당도 무조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35% 이게 70% 아닙니까? 나머지 30% 안팎이 중도층일 텐데 이 중도층을 어느 당이 효과적으로 빼오느냐 이게 가장 큰 지금 총선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관련해서 중도층에 어필을 하려면은 이재명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크숍에서 이탈 지지층의 표심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예, 지금 비명은 이재명이 반드시 물러나야 중도층이 마음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친명,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친명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먼저 달래야 우리가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그 책임론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대표 취임 후 4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일단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을 옥죄고 있고 거기에 또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팬덤 정치, 강성, 극렬 팬덤 정치가 훨씬 더 심화가 됐다. 그리고 방탄 논란, 예, 국회에서 뭡니까? 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연이어서 하는 방탄 논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예, 송영길이죠. 또 김남국도 또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의 코인 투기 요새는 이제 의혹자도 뺐습니다. 완전히 투기를 했다는 것을 다 안팎으로 증거가 나오는 거니까 김남국의 코인 투기 여기에 김은경의 혁신이 있으나 마나한 김은경은 뭐 이재명 해바라기죠. 이재명만 바라보고 이재명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을 할 때 앞장서는 인물이니까 혁신위 악재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된 지 오래됐죠. 국민의힘이 약 한 평균 12%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은 지금 앞서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300m 장타 얘기 하나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골프 얘기를 꺼냈습니다. 골프 얘기를.
골프서 300m 장타를 쳐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오비가 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영빈관, 왜 청와대를 쓰냐? 바로 영빈관처럼 이렇게 크고 넓은 회의석이 필요할 때는 지금 용산에서 기존에 그 효자동 옆에 있는 옛날에 청와대 거기에 영빈관으로 자주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신문 읽다가 청와대는 지금 윤 대통령은 안 쓰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청와대의 영빈관은 필요에 의해서 그쪽도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산에는 그만큼 큰 회의장이라든가 영빈, 주빈을 만날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빈관은 쓴다 하는 얘기고요. 어제 거기에 민주평통의 간부 61명의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통일의 개척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국무위원은 정무직 정치인이다.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독려를 했다. 현재 여야의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점잖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무 점잖만 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점잖게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회피하고 공격받는 걸 싫어해서는 안 된다. 공격을 받아야 그게 힘이 되고 결집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 무서워서 피하지 말라라고 윤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전날 국회의원 연찬회 아까 말씀드린 연찬회에서 이렇게 골프 얘기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바로 이념에서 찾아야 된다.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m, 300m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오비가 난다. 오비는 이제 규정된 그런 코스에서 벗어난 것이죠. 아웃 오브 바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의 약자가 오비가 났다 하는 얘기는 벌타를 먹고 다시 쳐야 될 정도로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즉 골프장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뿐만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국정 운영이 판단이 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게 속도나 이런 그 성과의 그런 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방향 설정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뭐 2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종북 세력과의 한판 승부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공격을 받아도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방향 설정을 잘 잡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네, 오후에 맛 좀 하시고요.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